1945년 4월, 지금의 독일 동부 지역에는 봄이 찾아왔지만 이와 함께 공포도 밀려왔습니다. 나치 독일이 전쟁에서 패배할 것은 분명해 보였고 독일군은 서쪽으로 도망치며 적이 뒤따라올 수 없도록 다리를 모두 폭파시켰습니다. 페네강 위의 다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강 건너편에는 소련군이 잠시 진군을 멈춘 상태였지만 전차의 굉음이 점점 더 가까이 들려올수록 사람들 사이에는 두려움이 퍼졌습니다. 다리가 끊긴 탓에 도시는 사실상 고립되었고 피난을 가고 싶어하는 이들도 더 이상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로 결심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때의 절망적인 분위기는 이 시기를 다루며 한 역사학자가 출판한 책 제목이 얘야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약속해다오 인 것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대민이라는 한 지역에서는 4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마치 일종의 전염병처럼 집단 자살이 벌어졌고 15,000명이 살던 작은 도시에서 최소 700, 최대 2,000명의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점령군에 대한 독일인의 이와 같은 공포는 물론 대민에서 극단적으로 발현되었지만 대민 말고도 특히 전쟁 후 소련이 점령한 지역에서는 이 두려움이 일상 전반에 걸쳐 퍼졌습니다. 게다가 전쟁 후 모든 물자가 극도로 궁핍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주거지, 식량, 의복을 확보하기 위해 서로 투쟁해야 했습니다. 또한 곧 새로운 점령군으로부터 별다른 자비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훗날 소련이 점령한 독일 지역, 즉 소련 군정청의 수장이 될 게오르기 주고프는 이미 1945년 1월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살인자의 나라에 화가 있으리라. 우리는 우리에게 벌어진 모든 일에 대해 잔혹하게 복수할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소련 병사들은 독일 지역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나치의 약탈 정책으로 이득을 본 많은 독일인들이 전쟁에서 패배하고도 여전히 자신들보다는 더 나은 삶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소련 병사들 사이에서 극도의 분노를 낳았고 최소한의 자제력조차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따른 약탈은 물건에 국한되지 않았고 사람을 대상으로도 벌어졌습니다. 1945년 봄 베를린에 살던 약 140만 명의 여성 중 10만 명이 성폭행의 피해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당시의 분위기가 얼마나 참혹했는지 잘 보여줍니다. 붉은 군대라 불린 소련군이 가게의 물건을 모조리 털어가자 일종의 무법지대가 탄생했고 동네 주민들 역시 허겁지겁 약탈에 가담하기도 했습니다. 수년간 지속된 전쟁은 소련이 점령한 독일 지역에 수만 명의 고아와 과부를 낳았고 생필품은 극도로 모자랐습니다. 게다가 강제 노동으로 끌려왔던 이들이나 옛 독일의 동부 지역에서 쫓겨온 난민들이 나라를 떠돌아다녔습니다. 집단적으로 면역력이 약해져 전염병도 쉽게 퍼졌습니다. 예컨대 라이프치히의 보건당국은 1945년에 일주일당 평균 63건의 장티푸스 환자가 발생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상한 말고기를 먹고 사망하는 경우도 속출했습니다. 이런 혼란한 상황에서 1945년 9월 소련 군정청이 시행한 토지 개혁은 초기까지만 해도 보수적인 시민들 사이에서도 큰 환영을 받았습니다. 위원회가 땅을 구획별로 나눴는데 우리는 5헥타르의 땅과 소 2마리, 암송아지 1마리, 돼지 2마리, 그리고 말 1마리를 얻었다라는 당시 사람의 증언을 보면 이 토지 개혁이 어째서 환영을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 개혁의 경제적 결과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참혹했습니다. 농민들에게 분배된 토지의 양은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었고 농기계도 부족했으며 많은 농민들이 할당된 생산량조차 채우지 못했습니다. 소련 군정청은 전쟁 전의 수확량을 회복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지만 이는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농촌에서 토지 개혁이 벌어지고 있을 때 도시인 베를린에서는 모스크바에서 파견된 직업혁명가들이 독일인들을 공산주의로 이끌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그룹을 이끈 인물은 라이프치히 출신의 목수였던 발터 울브리히트였습니다. 당시 51세였던 그는 나치 집권 후 12년간의 망명 생활을 마치고 독일로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그는 소련에서 망명 생활을 보내면서 독일 공산주의 세력 내부의 자기정화위원회의 일원이었는데 이 조직은 의심스러운 동지들을 가차없이 스탈린에게 밀고하고 넘겨주었습니다. 이렇게 잔혹한 이력을 가진 울브리히트가 동독이 될 지역에서 점차 영향력을 키워나가면서 이전까지 공산주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던 다른 확고한 공산주의자들도 점차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련 점령 직후를 그 어느 때보다 기뻤던 나날이라고 표현한 볼프강 레온하르트라는 인물은 곧 울브리히트에게 실망하여 서방으로 망명했고 혁명은 자기 자식들을 내쫓는다 라는 책을 집필하여 이 시기를 회고했습니다. 반면 울브리히트에게는 스탈린 체제의 공포 정치에 적극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곧 권력으로 가는 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스탈린은 독일 전체가 우리, 즉 소비에트와 공산주의의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비밀리에 말했습니다.
스탈린은 이를 위해 울브리히트에게 위장하고 목표를 숨길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울브리히트는 그 뜻을 명확하게 이해했습니다. 겉으로는 민주주의적으로 보여야 하지만 모든 권한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 라는 그의 말이 모든 상황을 보여줍니다. 스탈린의 주문에 맞게 울브리히트가 이끄는 공산당은 처음에는 모든 국민에게 민주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의회 민주주의 공화국을 지지한다고 선언했고, 소련식 체제를 독일에 강제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사회민주당뿐만 아니라 보수 세력에게도 손을 내밀며 다원주의 사회를 지향하는 면모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주요 산업시설은 국유화되었고 대지주들은 토지를 몰수당했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독일 서쪽의 영국, 미국, 프랑스가 점령한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요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사실 이러한 변화를 환영하기도 했습니다. 3인당과 공산당이 통합된 결과 탄생한 독일 사회주의 통일당은 이러한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한편 소련은 나치와의 전쟁에서 입은 피해를 자신들이 점령한 독일 지역에서 보상받고자 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독 지역 산업 자산의 약 3분의 1이 소련으로 반출되었습니다. 튜링겐의 BMW 공장 시설 역시 독일인들의 눈앞에서 철거되었습니다. 그 결과 소련 점령 지역의 경제는 껍데기만 남은 꼴이 되었습니다. 총 12,000km에 달하는 철도 선로와 수많은 기관차가 소련으로 옮겨졌고 1950년대 초까지 이 지역에서 생산된 전체 자산의 약 4분의 1이 배상금으로 소련으로 넘어갔습니다. 게다가 1945년부터 48년까지 약 5,000명에 달하는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강제로 소련에 동원되어 소련을 위해 일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동독 주민들은 더 이상 독일 사통당으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기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통당은 점점 러시아 정당이라고 인식되었습니다. 당 지도자들은 모든 독일인을 한자리에 라는 구호를 내걸고 서독 지역까지 돌아다니며 선전 활동을 펼쳤지만 이는 실제로는 분리된 동독 국가의 설립을 위한 포석이었습니다. 결국 1949년 5월 23일 서독의 연방공화국이 수립된 지 약 5달 후인 10월 7일에 독일 민주공화국이 건국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점차 사통당은 스탈린주의적 간부 중심의 정당으로 변모했고 중앙위원회는 모든 사안에 대해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리는 권력기관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산주의 국가에 걸맞게 국가와 정당, 노동조합이 하나로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동독 지역은 2차 세계대전 직후의 혼란과 희망, 불안과 변화가 뒤섞인 잿더미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동독의 체제는 개인의 삶을 통제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체제로 고착되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시작된 동독은 한편으로는 독일 분단의 상징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이후 베를린 장벽으로 상징되는 냉전의 전초 기지가 되었습니다. 동독의 시작은 단지 한 체제의 출발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전환점이었던 셈입니다.